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정치권 이슈가 참 많았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이었죠. 민주당에서 박원주 의원을 제명했고 그 사유를 성비위 의혹으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등 성비위 관련해서 큰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악재가 지금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오거돈 부산시장 그 바람에 이제 보궐선거까지 치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보궐선거 때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거의 이제 완패하다시피 이제 그렇게 좀 했던 것이고, 자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는 가능하면 지금 정권 견제론을 내세워서 좀 만회를 해보겠다. 지난 대선 패배까지 만회해보겠다. 지금 그런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던 그 와중에 지금 이 사건이 딱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잊고 지냈던 것들이 지금 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죠. 그래서 맞아,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지. 미투 운동까지 포함해서 쫙 다 다시 이제 이게 상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좀 역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까지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건이면 그냥 개인의 일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이제 축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이거 좀 민주당에 좀 구조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 건 불거지고 이랬을 때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겠다고 얼마나 다짐을 하고 또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또 터졌다라는 게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재발 방지 약속을 강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박지원 위원장까지 영입을 하면서 쇄신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원순 그리고 또 오거돈, 안희정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대표적인,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이제 2명이나 대선 주자로도 반열에 올랐었고 상당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큰 충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건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또 3명이나 지금 계속해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국민적 트라우마가 다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결과를 보면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10대 7로 민주당이 열세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취임식이 얼마 전에 있었고 또 이제 바이든 전 미 대통령까지 오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플러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심각한 일이 또 터졌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3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뭔가 철저한 반성이 좀 부족하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3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사건 때문에 4.7 재보선 참패했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대선까지 패배해서 정권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성비 사건이 또 터졌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정신을 좀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그때마다 당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그런 대책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역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지적한 얘기는 586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여성 동료 정치인을 제대로 높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면은 정말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만이 앞으로 지방선거도 물론이고 또 총선도 물론이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 방지, 예. 쇄신을 다짐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으로 역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식, 이런 방향이 민심 이탈 최소화는 물론이고 또 나아가서 전국을 좀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뭐 국면 전환의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당장 지방선거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의 문제가 지금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성비위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국면 전환용 역공으로만 치부하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 대표가 된 거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당 징계위원회 회부돼 가지고 징계 절차가 공식 진행 중인 것은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징계 결과는 4가지 결과밖에 없거든요. 예. 어떤 선택이냐면 뭐 제명이라든지 당원권 정지라든지 또 그리고 경고라든지 이런 4가지 이 선택지밖에 없는데 가장 약한 경고라는 그런 이제 징계 수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상납이 팩트로 사실상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집권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팩트로 확인된 상황에서 대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지탄의 소리를 던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예. 만약에 이런 공식적인 징계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그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뭐 팩트가 확인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팩트가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징계 절차 들어가기 전에 벌써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들끓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도 그때는 사실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제가 아닌 것으로 일단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비리 관련한 의혹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규명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역시 정치적인 판단을 좀 개입을 시키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징계위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당의 뭐 징계 절차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일부러 좀 이렇게 지연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걸고 들어온 부분이 과연 잘한 선택이냐 하는 부분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잘못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이제 성비위 의혹이 좀 불거진 상태에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고 그냥 납작 엎드리고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꼭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전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제 국민의힘을 걸고 넘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되치기를 해서 어떻게든 좀 여론을 반전시켜 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건데 이 수법이 지금 너무 뻔해요. 국민들이 이제 그걸 다 알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아마 물타기를 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물타기를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은 이건 그러니까 이건 뭐 의뢰하는 그런 거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예. 가장 좋은 대응이다. 그런 좀 조언도 좀 드립니다. 제가 사실관계니까 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성상납 의혹이 팩트로 확인됐다고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위에 회부돼서 징계 절차가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것이고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명, 탈당, 권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그리고 경고인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사실상 성상납 의혹이 팩트로 확인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게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면 당 대표를 징계에 회부돼 가지고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까도 관심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보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하락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효과라는 분석도 있고 지방선거가 코앞이라서요. 평론가님께 흐름 분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국민의힘도 물론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사건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입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이 지금 표를 많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 예. 그게 이제 1차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약간의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도 개방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그동안에 이제 몇 가지 불거졌던 뭐 집무실 관련한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호재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금 뭐 집권 초반에 어떤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에 더 관심이 가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를 했지만 미완이다.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진정으로 민주당이 반성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내놓아서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뭐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전략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이제 선거 전략 프레임이 정권 안정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권력에서는 지금 절대 열세지만은 지방 권력에서는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제 정권 안정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프레임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프레임 가지고 계속해서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전략들이 좀 효과를 얻으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분도 상당히 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일방적이다. 국민과의 소통의 절차가 빠졌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독주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도 좀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당 정청 모두 보면은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청와대 지금 이제 용산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정원이 이제 좀 부적절하겠죠. 예. 대통령실을 보면은 검찰 출신이 지금 6명이나 포진돼 있거든요. 뭐 인사라든지 국관이라든지 공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라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탕평이라든지 또는 안배라든지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느냐. 좀 너무 자신과 좀 친분이 있는 정실 인사로 가는 것 아니냐. 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평가를 할지는 좀 지방선거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울 전통시장을 또 방문을 하고 또 백화점을 들러서 쇼핑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휴식을 취하면서 전국 구상에 들어간 건데 일단 지금 당장 내일 국회 시정연설이 있고 또 내각 인선도 남아 있고요. 또 이번 주에 한미 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좀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금 많이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저렇게 쇼핑 다니실 여유가 있나? 이런 이제 일각의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윤석열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벌어놓은 자산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아슬아슬하게 승리했고 그 이후에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 컨벤션 효과를 못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임기 초반인데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많이 까먹은 거죠. 까먹은 거라서 그걸 빨리 만회를 지금 하셔야 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이번 첫 시정연설이 그 공식적으로 지금 국회에 와서 처음 연설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취임사가 물론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못지않게 이제 시정 연설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향후에 그 국정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핵심은 이번 이제 추경안이 중심이 되겠으나 그것만 이야기하셔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취임사에서
많은 부분을 사실은 생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전달하려고 하는 자유민주, 그 핵심 키워드 전달에 주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옳다. 그리고 이번 그 추경안이 그런 부분하고 다 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긴축 재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좀 예산 투입을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잠시 짬을 내서 쇼핑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예. 이 부분은 약간 살짝 좀 쓴소리를 제가 드린다면 그런 것에 너무 맞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그런 이미지 정치보다는 역시 이제 전공법으로 나가시는 게 좋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정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부분이 뭔가요? 쇼통 아닙니까? 쇼통. 너무 보여주기식으로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기를 아마 보수 지지층들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게 될 텐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래서 뭐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어디까지 줄 것이냐 등을 두고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초과 세수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그런데 또 이 부분도 세수의 예측이 그전에도 틀리고 그 틀리는 규모가 한 50조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또 어느 정도는 대치가 되고 있어요. 일단 뭐 추경을 뭐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여든 야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발목 잡기 할 것은 이제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그건 우리 덕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입니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거는 윤석열표 추경입니다. 라는 데 방점을 찍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민주당표 추경입니다. 라는 데 이제 방점을 찍으려고 노력할 것이니까요. 뭐 예. 통과되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10조를 늘리자고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지난 대선 때 서로 공약하기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집권당에서 준비한 그런 추경 예산을 보면은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강력하게 10조를 늘려서 소급 적용해 줘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가 하나 쟁점으로 남아 있고요. 예. 또 하나 쟁점이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 추계 문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과소 추계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세 차례나 계속해서 적게 잡아가지고 본 예산에 무려 20%가 착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다로 또 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53조가 초과 세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금액이 본 예산의 15%나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하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는 그렇게 또 부족하다고 턱없이 추계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턱없이 또 초과 세수가 남은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세 차례나 과소 추계를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있었고 또 시스템까지 바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엉터리 같은 또 추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사원 감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감사원 감사로만은 좀 부족하고 검찰 내지는 경찰의 수사도 좀 이루어져서 발본색원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민주당은 세수 추계 오류가 좀 의도적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초과 세수 예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세수 추계가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이렇게 결론이 났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공무원들의 그 어떤 대응 자세하고 좀 관련이 깊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좀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재정을 지금 풀었습니다. 그리고 적자 재정,
엄청난 지금 그래서 좀 국가 부채가 지금 축적이 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또 뻑하면 또 추경안 뭐 해서 또 예산 투입 더 하자 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맨날 처음에는 이게 투입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결국은 밀려서 응하고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됐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냐?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보수적으로 이 추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수가 좀 여유가 있게끔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추경안 하자 그러는데 그걸 또 100% 국가 부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잘 거쳤습니다. 그래서 투입할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습관을 지금 잘못 들여놨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게 아마 지금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그 공약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돈을 풀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이렇게 몇십 조씩 더군다나 민주당은 더 늘리자 그러는데 예. 이건 경제 망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 재정을 통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돈을 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6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국가의 그 현금 흐름이라든가 또 거시경제 이런 거를 좀 고려한다면 특히 물가 상승 요인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제가 보건대는 지금은 세수 혜택을 그만큼 주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 세출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뭐 어찌됐건 지금 뭐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니 제가 경제정책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간 좀 잘못된 해법을 이번에 내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청문을 하고 싶은데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53조도 과연 보수적인 추계를 했을까요? 만약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53조가 아니고 더 적다라든지 그러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보수적인 그런 접근했다면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무줄 추계라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이걸 뭐 문재인 정부에서 했냐 안 했냐라는 게 본질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왜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서 추경 세수가 계속해서 틀리느냐는 거죠. 그리고 틀리는 횟수가 너무 많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예산에 무려 20%나 틀린다. 또 이번에 15%나 틀린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적자 국채를 당연히 발행하고 왜냐? 지금 초과 세수의 문제는 추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초과 세수가 확보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이 적자 국채를 해소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던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 구조 조정하려고 한다. 그 돈으로 하면 대략 한 15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눈초리가 나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이 추계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틀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좀 종집을 찍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와 장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해줄 것이냐, 또 그리고 이 총리 인준 여부를 한동훈,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연계를 하고 있다, 한한 연계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전략을 잘못 짠 이제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다른 장관 문제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결정적인 저는 패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를 인준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공교롭게도 좀 힘든 그런 그 상황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는 그냥 아예 민주당에 맡기겠다라고 지금 이제 맡겨놓은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그 처리 여부에 대한 책임까지도 민주당이 지금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총리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시켰을 경우에 불역풍이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좀 체면이라도 좀 살려주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약간 옹색한 처지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데스노트 5명 올려놨잖아요, 그죠? 예. 데스노트 5명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낙마를 희망하는 이제 후보자는 한동훈 후보자인데 한동훈 후보자는 포기할 리가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 나머지라도 어떻게 좀 낙마를 시켜달라.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이나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여유가 좀 생겨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그걸 꼭 다 들어줘야 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을 것 같고 예. 뭐 3명이냐 5명이냐 예. 뭐 그 논의가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3명이나 4명 정도 선에서 낙마시키는 선에서 해결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데 예. 역시 상황은 민주당이 약간 불리한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연계론을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예. 연계로는 국민의힘도 부인하고요. 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부인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원칙론적으로는 이걸 연계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 또 정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르와 나띵 게임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상과 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임명 과정을 보면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지만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면 되니까 사실상 무장 해제가 되는 그런 선택을 국민의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민주당에서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강력하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 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지 못하는 좀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결국은 뭐 어느 정도의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예.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로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에 임명 동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총리가 없는 그런 이제 반쪽 내각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만약에 인준을 안 해준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기를 또 임명을 강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도 지금 대치 정국이 1987년 직선제 이래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강대강 이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가 실종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또 전가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럴 경우에는 책임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집권당 또 대통령의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안타깝게도 취임사에서 뭐 소통, 통합, 협치 이런 부분이 다 빠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치를 통해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우 세한대 교수와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